1987년 대한민국의 봄은 유난히도 더디게 왔다. 매캐한 최루탄 연기가 안개처럼 깔린 서울의 밤거리. 그 혼돈의 한복판에 전라도 순천에서 갓 올라온 촌놈 하나가 서 있었다. 주머니엔 먼지뿐이었고 가진 것이라곤 무식하게 큰 주먹과 굶주린 늑대 같은 눈빛뿐이었다. 놈은 화려한 네온사인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저 불빛들 중 내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곧 내가 이 도시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 이 촌놈의 이름 석자는 여의도 금배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승사자의 대명사가 된다. 바로 김용남. 세상이 그를 부르는 이름 용팔이다. 이 남자가 어떻게 밑바닥 인생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정치를 주무르는 밤의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 피튀기는 야망의 연대기를 목격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댓글창에 네가 듣고 싶은 또 다른 전설의 이름을 남겨라.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서울역 광장에 첫 발을 내디딘 김용남의 눈에 비친 서울은 기회의 땅이자 동시에 거대한 도살장이었다. 당시 서울의 뒷골목은 말 그대로 춘추 전국시대였다. 명동, 종로, 영등포, 구역마다 주인 없는 고기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렸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고 경찰보다는 형님의 말 한마디가 더 무거운 세상이었다. 순천 촌놈 김용남은 덩치만 큰 멍청이가 아니었다. 놈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놈은 낭만이라는 묘한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당시 조폭세계는 소위 연장질이 난무하던 시절이었다. 배신과 기습, 그리고 등 뒤에서 꽂히는 차가운 쇠붙이가 일상이었다. 하지만 김용남은 달랐다. 그는 쇠붙이 대신 자신의 두 주먹, 그리고 묵직한 강목 하나만을 고집했다. 사내 새끼가 쪽팔리게 쇠를 쓰냐? 우리는 몸으로 대화한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그는 상대를 담그는 대신 확실하게 교육시켰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지언정 숨통을 끊거나 붉은 물을 낭자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이런 그의 스타일은 뒷골목 건달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잔인함보다는 압도적인 힘과 묘한 의리. 놈은 싸움이 끝나면 바닥에 뒹구는 패배자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며 형님으로 모셔라 라고 할 줄 아는 배포가 있었다. 그렇게 그는 서울의 바닥을 하나씩 청소해 나갔다. 놈이 지나간 자리에는 질서가 생겼다. 시끄럽게 지저대던 똥개들은 꼬리를 내렸고 상인들은 놈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느새 그의 주변에는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식구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김용남의 별명을 지었다. 용기와 팔다리가 남다르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저 촌스러운 어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용팔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강북 바닥을 휩쓸었다. 처음엔 비웃음 섞인 이름이었을지 모르나 나중엔 그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지리는 놈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용팔이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다. 놈은 동네 건달 대장놀이 따위에 만족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밤마다 한강 너머 여의도를 바라봤다. 그곳에는 진짜 힘이 있었다. 밤거리를 지배하는 주먹이 아니라 대낮에 세상을 움직이는 펜대와 권력. 형님, 우리도 이제 이 정도면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룸살롱 몇 개 더 관리하고 편하게 사시죠. 두아 녀석이 철없는 소리를 할 때마다 용팔이는 쓴 웃음을 지었다. 놈의 눈은 이미 룸살롱의 번쩍이는 간판 너머 더 높고 은밀한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았다. 저 높은 곳에 앉아있는 양반들도 결국엔
누군가의 주먹이 필요하다는 것을. 낮에는 점잖은 척 악수를 나누지만 밤이 되면 누군가를 대신해 짖어주고 물어뜯어줄 사냥개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기회는 우연을 가장하여 찾아왔다. 당시 정권은 5공화국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고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열기는 끓는 물처럼 넘쳐 흐르고 있었다. 거리는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뒤덮였고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된 밑분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반대팔을 조용히 식힐 용역이 필요했다. 어느 날 밤 용파리의 아지트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깍두기 머리를 한 건달이 아니었다. 말끔한 양복에 행커치프를 꽂은 기름기 좔좔 흐르는 신사였다. 하지만 용파리는 단박에 알았다. 저놈의 눈빛이 자신의 것보다 더 썩어 있다는 것을. 김용남 씨 되십니까? 솜씨가 아주 깔끔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사는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배추잎 다발이었다. 하지만 용파리가 흥미를 느낀 건 돈이 아니었다. 신사가 건넨 명함, 그 위에 박힌 로고가 주는 무게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라는 거대한 판에 끼어들 수 있는 입장권이었다. 단순한 청소 작업입니다. 다만 쓰레기 양이 좀 많고 아주 시끄러운 쓰레기들이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신사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용파리는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의 얼굴을 가렸다. 그는 알았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동네 양아치들의 골목대정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어 사냥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용파리는 두려움 대신 전율을 느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주먹 하나로 세상을 비웃어줄 기회가.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 전공입니다. 날짜와 장소만 말씀하시죠. 용파리의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신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붉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피바람을 예고하듯이. 용파리는 자신의 식구들을 불러 모았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애들아, 몸 좀 풀어라. 이번엔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다. 이번엔 나라를 위한 애국 좀 하러 간다. 그의 말에 부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용파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되어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다. 그들은 강목을 챙기고 쇠파이프를 닦았다. 그들이 향할 곳은 단순한 유흥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야당의 심장부였다. 여전시 김용남, 전라도 청놈이 드디어 대한민국 정치판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 배팅을 시작한 것이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리고 한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그 사건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과연 그는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토사구팽 당할 것인가? 아니면 맹수가 되어 주인을 물어뜯을 것인가?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그 바퀴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욕망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앞줄에 강목을 든 용파리가 서 있었다. 다음 이야기, 검은 양복의 사나이들이 내민 진짜 조건, 그리고 1987년 4월 용파리 군단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광란의 인테리어 공사. 이 미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라. 용파리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오케이? 낮에는 법이 지배하고
밤에는 주먹이 지배한다? 천만에. 그건 삼류 건달들이나 짓거리는 낭만 섞인 개소리다. 진짜 공포는 낮의 법과 밤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서 끈적하게 손을 잡을 때 시작된다. 용팔이 김용남이 그 차가운 진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87년의 서울은 거대한 화약고였다. 정권은 흔들리고 있었고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학생들의 함성은 청와대 담장을 넘을 기세였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소위 어르신들은 불안했다. 그들의 눈에 가시는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었다. 바로 그 학생들의 열기를 등에 업고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야당의 거물들, YS 김영삼과 DJ 김대중이었다. 이 두 거목이 손을 잡고 신당, 통일민주당회를 창당한다면 그것은 곧 정권의 종말을 의미했다. 어르신들에게는 해결사가 필요했다. 경찰? 군대? 안 된다. 이미 국민들의 눈초리가 매서웠다. 대놓고 공권력을 투입해 야당 창당을 방해했다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터였다. 그들은 그림자가 필요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더럽고 거친 일을 대신 처리해줄 쓰고 버리기 좋은 사냥개. 그 레이더망에 용파리가 걸려든 것이다. 강남의 한 고급 요정. 자개장이 번쩍이는 밀실한 공기는 무거웠다. 최고급 양주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잔을 들지 않았다. 용파리의 맞은편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깍두기들과 달랐다. 눈빛에 살기 대신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국가안전기획부, 당시 대한민국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과 줄이 닿아 있는 자들이었다. 김 위원장, 자네 솜씨는 익히 들었네. 전라도 촌놈치고는 배포가 크더구만. 사내가 서류봉투 하나를 밀었다. 두툼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현찰 대신 청사진이 들어있었다. 통일민주당 창당 지구당 리스트, 서울 관악, 서대문, 강동. 서울의 노른자위 땅들이 붉은 펜으로 체크되어 있었다. 우리는 자네가 이 행사들을 좀 도와줬으면 해. 아주 열정적으로 말이야. 돕는다는 말은 기만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했다. 판을 엎어라. 창당대회가 열리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이었다. 대화가 아니라 물리력으로. 기물을 박살내고 행사에 온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 감히 정당을 만들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들라는 주문이었다. 용팔이 했다. 이건 동네 나와바리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내란에 가까운 정치 테러였다. 자칫하면 쇠고랑을 차는 정도가 아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으로 끌려가 코렁탕을 먹고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용파리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는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걱정 마시게. 이 일은 나라를 위한 일이야. 빨갱이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걸 막는 애국이지. 자네가 일을 처리하는 동안 경찰은 눈을 감을 거야. 법? 그건 우리가 통제해. 자네 뒤엔 청와대가 있어. 청와대. 그 세 글자가 주는 마약 같은 환각. 용파리의 심장이 유동쳤다. 밑바닥 깡패가 하루아침에 정권의 파트너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암행어사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것은 거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주잔을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야망에 불을 질렀다. 어르신들이 원하신다면 잔치판을 초상집으로 만들어드리죠. 거래는 성사됐다. 그날 밤부터 용팔이는 더 이상 동네 형님이 아니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주먹 좀 쓴다는 놈들을 긁어모았다. 서울역 노숙자부터 지방의 행동배원들까지 돈 냄새를 맡은 불나방들이 용파리의 깃발 아래 집결했다. 작전명은 없었지만 목표는 확실했다.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열릴 통일민주당의 지구당 창당대회. 그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 용파리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작했다. 잘 들어라. 이번 건은 칼 쓰면 안 된다. 피를 너무 많이 보면 곤란해. 하지만 겁은 확실히 줘야 한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행사장 밖까지 들리게 해라. 책상을 엎고 유리를 깨고 마이크를 씹어먹어라. 저 새님들이 2번 다시 정치질 못하게 멘탈을 털어버리는 거야. 그들은 무기를 준비했다. 강목. 흔히 구할 수 있지만 휘두르는 사람에 따라 흉기가 되는 물건. 그리고 쇠파이프. 칼처럼 증거가 남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도구들. 수백 개의 강목이 트럭에 실렸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보급품처럼. 당시 야당 정치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려던 그 행사장이 곧 지옥도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용파리와 그의 별동대는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D-Day를 기다렸다. 안기부의 검은 돈과 용파리의 무식한 주먹이 만들어낸 끔찍한 콜라보레이션.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추악한 정치 깡패 사건의 서막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국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용역 깡패라고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용파리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거울 속의 남자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수백 명의 악귀들이 웃고 있었다. 가자. 서울을 뒤집으러. 폭풍 전야. 고요한 서울의 밤 공기가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4월 20일 아침, 태양은 떴지만 민주주의의 태양은 가려질 위기에 처했다. 용파리의 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 1987년 4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광란의 가구 부수기 대작전. 넥타이맨 신사들이 강목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경찰은 정말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피냄새 대신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진동했던 그날의 현장을 목격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박아라. 댓글로 용파리를 외치면 다음 편을 더 빨리 가져오겠다. 준비됐나? 1987년을 봄은 꽃향기 대신 비릿한 쇠냄새와 매캐한 최루탄 냄새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치판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가장 강력한 2마리의 호랑이 YS, 김영삼아, DJ, 김대중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만약 하나로 뭉쳐 통일민주당이라는 깃발을 꽂는 순간 그동안 안락하게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던 군사정권의 위자는 산산조각날 판이었다. 청와대,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 기생하던 안기부, DJ들은 초조해졌다. 그들은 밤잠을 설쳤다. 어떻게든 이 결혼식을 막아야 했다. 신랑 신부가 식장에 입장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여의도를 밀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세상의 눈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용파리를 찾았다. 김 위원장, 이번 공사는 아주 섬세해야 해. 은밀한 안가. 안기부의 간부, 이른바 설계자가 용파리 앞에 지도를 펼쳤다. 서울 관악, 서대문, 강동, 인천. 통일민주당의 지구당 창당대회가 열릴 장소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마치 폭격 지점을 표시한 작전지도 같았다. 저 양반들이 감히 당을 만든다고 설치는데
그냥 두고 볼 순 없지 않나? 자네가 가서 좀 시끄럽게 해줘야겠어. 그들이 내린 오더, 단순히 행사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아예 공포를 심어라는 것이었다. 정치인들과 당원들이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는 정치를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의 트라우마를 안겨주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었다. 저때 담그지는 마라. 장례식 치를 일 생기면 우리도 골치 아파져. 그냥 병원 밥 좀 먹게 하고 깁스 좀 하게 만드는 선에서 끝내. 알겠나? 불구는 괜찮지만 제사는 안 돼. 용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었다. 칼 쓰지 말라는 얘기다. 칼을 쓰면 살인미수가 되고 여론이 들끓는다. 하지만 몽둥이라면 그건 쌍방 폭행이나 난동 수준으로 덮을 수 있다. 게다가 몽둥이가 주는 시각적 공포와 타격음은 칼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두려움을 자극한다. 용팔이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거대한 판을 흔들려면 자기 식구들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전국의 네로라 하는 주먹들에게 콜을 보냈다. 목포, 광주, 전주.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서울로 집결했다. 안기부에서 내려온 자금은 실로 막대했다. 당시 돈으로 현금 5억 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사과 상자에 꽉 채워진 현찰 다발이 용팔이의 아지트 테이블 위에 탄처럼 쌓였다. 자, 다들 한몫 챙겨라. 이건 나라 돈이다. 우리가 애국하는 값이야. 용팔이는 아이들에게 두툼한 봉투를 하나씩 던져주었다. 아이들의 눈이 뒤집혔다.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이었다. 돈을 받은 놈들은 영혼이라도 팔기세였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니 독재니 하는 건 딴 나라 이야기였다. 오직 형님의 명령 그리고 두둑한 지갑만이 정이었다. D-Day 직전 용팔이는 행공대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창고 안은 수백 명의 사내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한쪽 구석에는 내일 사용할 장비들이 쌓여 있었다. 낫이나 칼 같은 날카로운 건 없었다. 대신 강목, 일명 다루끼과 쇠파이프, 그리고 짧게 자른 곡괭이 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용팔이가 단상에 올라섰다. 침묵이 흘렀다. 내일 우리는 민주당 간판을 다 내린다. 명분은 이거다. 우리는 그 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인데 당 운영이 개판이라 항의하러 왔다. 알겠냐? 우리는 깡패가 아니라 분노한 당원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힌 시나리오였다. 안기부가 짜준 각본이었다. 깡패들이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야당 내부의 파벌 싸움으로 위장하라는 것. 그래야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구경만 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서 책상은 다 엎어버리고 유리는 다 깨라. 눈에 보이는 건 다 부숴. 사람 덤비면 눕혀. 못 일어나게 밟아. 단 숨통은 끊지 마라. 대신 놈들이 오줌을 지르게 만들어라. 비장함마저 감도는 출정식이었다. 사내들은 강목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손에 착 감기는 묵직한 나무의 감촉. 그들은 이것으로 내일 아침 넥타이맨 샌님들의 머리통을 노크할 것이다. 용팔이는 흡족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는 자신이 마치 삼국지의 장비라도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쥐고 있는 그 강목이 결국엔 자신의 머리를 내려칠 부메랑이 될 줄은. 그는 그저 권력이 쥐어준 달콤한 사탕과 완장에 취해 있었다. 형님, 준비 끝났습니다. 트럭 대기시켰습니다.
부하의 보고에 용팔이는 담배를 비벼 껐다. 좋아. 서울 시내 지구당들 내일 아침이면 싹 다 폐업 신고하게 만들어주지. 1987년 4월의 어느 새벽, 수십 대의 트럭과 봉고차가 어둠을 줄뚫고 서울 각지로 흩어졌다. 짐칸에는 강목을 든 악귀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벽 이슬 대신 살기가 내려앉았다. 목표는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 등 20여 개 지구당 사무실. 야당 정치인들은 내일의 화려한 창당대회를 꿈꾸며 잠들어 있었겠지만 그들의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뀔 예정이었다. 용팔이의 봄, 아니 잔혹한 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뻔뻔하고 가장 조직적이며 가장 더러웠던 정치 테러의 카운트다운이 0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 드디어 터졌다. 1987년 4월 20일 대한민국 정치 1번지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난투극. 하늘을 나는 집기들, 피를 흘리며 끌려나가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던 경찰들의 소름 끼치는 직무유기. 그 처참했던 민주주의의 도살장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싶다면 시작이라고 외쳐라. 용팔이 군단이 지금 막 차에서 내렸다. 1987년 4월 20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마치 곧 벌어질 찬상을 외면하려는 듯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었다. 관악, 서대문, 강동, 인천. 통일민주당의 간판이 걸린 지구당 사무실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양복을 입은 당원들은 들뜬 표정으로 창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오전 9시, 정적을 깨는 굉음과 함께 봉고차와 트럭들이 들이닥쳤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점퍼나 헐렁한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현수막이나 피켓 대신 묵직한 자과 새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머리에는 하얀 띠를 둘렀지만 구호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오직 눈앞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겠다는 맹목적인 파괴 본능만이 번들거렸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입구를 지키던 당원이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강목이 날아들었다. 둔탁한 파열음. 그것은 대화의 단절이자 폭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싹 다 엎어버려. 하나도 남기지 말고. 행동대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다. 아니, 그것은 공사가 아니라 도살이었다. 수백 명의 건달들이 사무실 안으로 밀물처럼 밀려 들어갔다. 와장창!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비오듯 쏟아졌다. 책상은 공중부양이라도 한 듯 날아다녔고 집기들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당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도간에 든 쥐였다. 건달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의 등을, 머리를, 다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아! 살려주세요! 경찰 불러!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현장에는 비명 소리와 강목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 그리고 건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마치 기계를 부수듯 사람을 부수고 있었다. 피냄새, 아니 붉은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다. 사무실 바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찢겨진 현수막, 부러진 의자다리,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이었다. 용팔이의 지시는 철저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라. 그래야 두 번 다시 딴 생각을 안 한다.
건달들은 넘어진 사람들을 군화발로 지식였다. 특히 양복을 입은 위원장급 인사들은 집중 타깃이었다. 그들은 멱살을 잡혀 질질 끌려다녔고 개패듯 두들겨 맞았다. 넥타이는 조여져 목을 졸랐고 안경은 밟혀 으깨졌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를 자처하던 이들이 동네 양아치들에게 무릎 꿇려진 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이 참혹한 현장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은 따로 있었다. 바로 공권력의 부재, 아니 방관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들이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안에 갇힌 당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내린 경찰들조차 팔짱을 끼고 담배를 피우며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피투성이가 된 당원이 기어나와 경찰의 바지춤을 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경찰은 귀찮다는 듯 발을 빼며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다. 당 내부 파벌 싸움에 우리가 끼어들 순 없소. 알아서들 합의 보쇼. 내부 파벌 싸움. 안기부가 짜준 그 빌어먹을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었다. 경찰에게는 이미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었다. 절대 개입하지 말 것. 그들은 그저 교통정리나 하고 있었다. 눈앞에서 시민이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은 딴청을 피우며 무전기만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국가가 폭력을 허락했다는, 아니 국가가 폭력을 사주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용파리의 아이들은 신이 났다. 짭새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니. 이것은 면죄부였다. 그들은 더욱 맹렬하게 강목을 휘둘렀다. 마치 스트레스를 풀기라도 하듯 그들은 광기에 휩싸여 춤을 췄다. 관악구 지구당 사무실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성한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벽에는 핏자국이 튀어 있었고 바닥은 유리 조각으로 뒤덮였다. 다른 지구당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서대문, 강동, 서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이 테러에 통일민주당의 조직망은 마비되었다. 창당대회?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당원들은 공포에 질려 탈당계를 냈고 사무실 주인들은 임대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다. 정치고 나발이고 내 가게 다 부서진다 라며 아우성이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용파리는 멀찌감치 떨어진 검은 세단 안에서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형님,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지 하나 안 남기고 털었습니다. 경찰은 저희 보고 수고한다며 담배까지 쥐어주던데요. 용파리는 입꼬리를 올렸다. 이것이 권력의 맛이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쾌감. 그는 자신이 서울의 밤을 넘어 낮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안기부 간부들도 만족스러워했다. 통일민주당의 창당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언론은 통일민주당 창당 대회장 난투극, 당원 간 폭력, 사태라고 짧게 보도했다.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활개를 쳤다. 용파리와 그의 군단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그날 밤 강남의 룸살롱들은 이들의 고함 소리로 떠나갈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웅이라도 된 양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봤냐? 그 샌님 새끼 강목 드니까 오줌을 질질 싸더라고. 아이고 배야, 경찰날이 표정이 더 웃겼지. 못 본 척하느라 눈 돌아가던데?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마시는 술이 독배라는 것을.
그들이 휘두른 강목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쉬쉬하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저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정권이 깡패를 풀었다. 분노는 지하에서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필요 없어지는 법. 안기부의 차가운 계산기에는 이미 용파리 제거라는 항목이 입력되고 있었다. 용파리가 승리에 취해 비틀거리는 동안 그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1987년 4월에 잔혹했던 며칠, 그것은 용파리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박제되었다. 쇠파이프와 강목이 법치를 비웃었던 그날, 대한민국은 야만의 시대로 후퇴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야만은 잠들어 있던 민중의 의식을 깨우는 거대한 종소리가 되었다. 이제 용파리에게 남은 것은 추락뿐이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의 날개는 태양에 대어 너무 가까이 다가간 이카루스처럼 녹아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잔치는 끝났다. 4월의 광란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부러진 강목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만이 남았다. 용파리와 그의 식구들은 자신들이 영웅이 된 줄 알았다. 나라를 구한 애국자라는 뽕에 취해 강남 룸살롱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술잔이 비워지기도 전에 바깥 세상은 그들을 향해 칼을 갈기 시작했다. 새선 바보가 아니었다. 야당 내부의 파벌 싸움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낮에 수백 명의 건달들이 트럭을 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경찰이 팔짱 끼고 구경만 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언론사 데스크에는 정권이 깡패를 사주했다는 제보 전화가 빗발쳤다. 천주교 정예구현 사제단을 비롯한 종교계와 제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진상을 규명하라. 배후를 밝혀라. 청와대와 안기부의 높은 분들은 당황했다. 생각보다 판이 너무 커졌다. 적당히 겁만 주고 끝내려 했는데 용팔이 이 무식한 놈들이 너무 신나서 날뛰는 바람에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겼다. 놈들의 무식함이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안기부의 비밀 회의실. 공기는 싸늘했다. 어쩌죠?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까지 불똥이 튑니다. 부하의 보고에 용파리에게 돈을 건넸던 그 신사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꼬리 잘라. 도마뱀이 살기 위해 꼬리를 자르듯 권력은 생존을 위해 하수인을 벌인다. 그것이 이 바닥의 생리였다. 그들에게 용파리는 동지가 아니라 쓰고 버리는 일회용 휴지에 불과했다. 코를 풀었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용파리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약속된 잔금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기부 라인인 이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르르.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다. 바쁘신가 보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연결된 전화기 너머에서는 예전의 그 다정하고 느끼한 목소리 대신 시베리아 벌판 같은 찬바람이 불어왔다. 김 위원장, 눈치 챙겨. 지금 상황 안 보여? 당분간 숨어 있어. 그리고 이 번호로 다시는 걸지 마. 뚝. 끊긴 수화기에서 멍한 신호음만 들려왔다. 용파리는 순간 뒤통수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뭐야,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겠다고?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건 현실적인 공포였다. 경찰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고생하십니다 라며 담배를 건네던 형사들이 이제는 눈에 불을 켜고 용팔이의 아지트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오더 떨어졌다. 용팔이 잡아들여. 이번 사건 깡패놈들이 돈 문제로 지들끼리 치고받은 걸로 정리한다. 배후? 그런 거 없어. 용팔이가 주범이다. 독박. 용팔이는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게 생겼다. 안기부는 쏙 빠지고 정치인들도 오리발을 내밀었다. 모든 뉴스는 악질 정치 깡패 용팔이의 단독 범행으로 도배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애국자에서 대한민국 공공의 적 1호가 되었다. 자금줄도 끊겼다. 약속했던 거액의 잔금은 고사하고 당장 도망칠 도피 자금조차 막막해졌다. 식구들도 동요했다. 형님, 이거 분위기가 쎄한데요? 우리 팽 당한 거 아닙니까? 부하들의 눈빛에서 존경심은 사라지고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았다. 개밥 그릇이 비어가자 굶주린 개들이 주인을 쳐다보는 그 눈빛. 용팔이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깨달았다. 사냥이 끝난 사냥개의 운명을. 토끼를 잡고 나면 주인은 사냥개를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솥에 물을 끓인다. 토사구팽.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었다. 짐 싸라. 흩어진다. 용팔이는 이를 악물고 영영했다. 화려했던 서울 생활, 정계 진출의 꿈, 권력의 단맛.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수갑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도주뿐이었다. 그는 한강 다리 위를 달리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저 불빛들 속에 자신을 이용해 먹고 버린 놈들이 앉아서 웃고 있을 것이다. 와인을 마시며 용팔이 그 멍청한 놈 처리 잘했어? 라고 낄낄거릴 놈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억울함? 분노? 아니, 그것은 복수심이었다. 그래, 나만 죽을 순 없지.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니들 목도 다 날아간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살아야 했다. 잡히면 끝장이다. 잡히면 그들은 감옥 안에서 자신을 자살로 위장해 처리할지도 모른다. 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들이니까. 용팔이는 자신의 차 번호판을 떼어내고 낡은 중고차로 갈아탔다. 명품 정장을 벗어던지고 허름한 등산복을 걸쳤다. 천하의 용팔이가 쥐새끼처럼 변장을 하고 서울을 빠져나가야 했다.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CCTV도 없고 형사들의 촉도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량한 봄비였다. 그 비는 용팔이의 어깨를 적시고 그가 흘렸던 피냄새를 씻어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진 배신의 상처는 비로도 씻겨지지 않았다. 권력이라는 불나방대에 섞여 날아올랐으나 결국 날개가 타버려 추락하는 신세. 용팔이의 화려한 휴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건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된다. 과연 그는 경찰과 안기부라는 거대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이름 모를 모텔방에서 차가운 시체로 발견될 것인가? 도망자가 된 제왕. 그의 눈은 더 이상 야망으로 빛나지 않았다. 대신 살아남겠다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저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겠다는 도끼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전국에 깔린 수배령, 현상금이 걸린 용팔이의 목.
모텔과 여관을 전전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비참한 도피 생활. 그리고 마침내 좁혀오는 수사망 속에서 믿었던 최측근 부하가 건넨 의심스러운 음료수 한 잔. 배신이 배신을 낳는 비열한 뒷골목의 생태계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다. 댓글에 복수라고 남겨라. 용파리의 마지막 파락이 시작된다. 오케이? 한때 서울의 밤을 호령하던 황제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추레한 도망자만이 남아있었다. 1987년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지만 용파리 김용남의 등줄기에는 시종일관 식은땀이 흘렀다. 호화로운 룸살롱 소파 대신 곰팡내 나는 여관방의 눅눅한 이불이 그를 맞이했다. 최고급 양주 대신 미지근한 소주와 불어터진 라면이 그의 주식이 되었다. 창문은 커튼으로 꽁꽁 가려져 있었고 바깥에서 들리는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그는 화들짝 놀라며 베개 밑에 숨겨둔 잭나이프를 더듬거렸다. 형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던 부하 철수가 기어들어가듯 보고했다. 용파리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겠다는 놈 잡지 마라. 어차피 돈 보고 붙은 놈들 돈 떨어지면 가는 게 이 바닥 생리다. 말은 쿨하게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의리를 부르짖던 놈들이었다. 형님을 위해 심장이라도 꺼내겠다던 놈들이 현상금이 걸리고 수배 전단이 붙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어떤 놈은 도피 자금을 들고 튀었고 어떤 놈은 경찰에 정보를 팔아넘기려 간을 보고 있었다. 용파리는 자신이 도간에 든 쥐꼬리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건 TV 뉴스였다. 브라운관 속 앵커는 연일 용파리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그를 인간 말종, 파렴치한 폭력배로 매도하고 있었다. 저 개새끼들, 시킬 땐 언제고. 그는 TV를 부숴버리고 싶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 애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몽둥이를 들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만 쏙 빠지고 모든 오물을 나한테 뒤집어 씌워? 억울함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하소연할 곳은 없었다. 안기부 라인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의 적이었다. 도피 생활은 그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부산, 대전, 강원도, 전국을 떠돌았다. 잠은 하루에 2-3시간도 자지 못했다. 꿈속에서도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수갑이 채워지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9월의 어느 날, 그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모텔에 숨어들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형님, 제가 나가서 담배랑 먹을 것 좀 사오겠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방문을 나섰다. 용파리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10분, 20분, 1시간이 지나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설마 그때였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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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깼다. 아니, 노크가 아니었다. 문을 부술 듯한 발길질이었다. 김용남,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경찰이었다. 용파리는 반사적으로 창문 쪽으로 뛰었다. 하지만 3층이었다.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 높이. 창밖을 내려다보니 이미 1층에는 경찰차들이 모텔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번쩍이며 그의 얼굴을 비쳤다.
끝났구나. 그는 주저앉았다. 저항할 힘도 도망칠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퓨즈가 끊어진 전구처럼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와장창. 방문이 박살나며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짐승을 사냥하듯 용팔이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뺨에 닿았다. 김용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형사가 읊조리는 미란다 원칙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용팔이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다. 열린 문틈 사이로 형사들 뒤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철수였다.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용팔이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용팔이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돈이 떨어진 형님은 부하에게 그저 현상금 교환권일 뿐이었다. 일어나 이 새끼야! 형사들이 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손목에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감겼다. 철컥.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것은 용팔이의 화려했던 건달 인생에 찍히는 마침표였다. 모텔 밖으로 끌려 나오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김용남 씨, 배우가 누구입니까? 안기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심경이 어떻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화살처럼 쏟아졌지만 용팔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서울의 밤을 지배하려 했던 야망, 정치판을 뒤흔들려 했던 오만함, 그리고 부하들에게 배신당한 비참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졌다. 차창 밖으로 비에 젖은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주인인 양 활보하던 그 거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철창 안에 짐승 신세였다. 경찰차는 남산이 아닌 서대문 형무소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안기부는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영원히 입을 다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차 안의 어둠 속에서 용팔이는 생각했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 나 혼자 죽진 않아.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다. 그의 눈빛에 다시금 섬뜩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물귀신이 되어서라도 자신을 버린 놈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지독한 원한이었다. 1987년 가을, 대한민국을 뒤흔들 진짜 폭풍은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질 강목보다 더 무서운 입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1988년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공기는 무거웠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고인석에는 수의 입은 김용남, 용팔이가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가슴에는 죄수 번호가 박혀 있었다. 화려한 양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던 밤의 황제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중년의 사내만이 남아 있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번들거렸다. 과연 이 정치 깡패가 입을 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을이라는 이름의 멍청한 짐을 지고 혼자 가라앉을 것인가? 사실 윗분들이 써준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모든 것은 나의 단독 범행이다. 내 부하들이 과잉 충성한 것이다. 배우는 없다. 용팔이는 이 대사만 앵무새처럼 읊으면 됐다.
그러면 적당히 형량을 살다가 특사로 풀려나 두둑한 위로금을 챙겨 해외로 떠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약속한 딜이었다. 하지만 용팔이는 알고 있었다. 구치소 독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깨달았다. 약속? 개소리다. 저놈들은 나를 여기서 썩게 만들 작정이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었다. 면호사라고 찾아온 작전은 변호가 아니라 입조심하라는 협박만 늘어놓고 갔다. 결정적으로 안기부 라인이었던 그 신사가 보낸 쪽지가 용팔이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시끄럽게 굴면 가족도 보장 못한다. 가족. 영밍을 거두렸다. 감히 나를 쓰고 버리는 것도 모자라 내 식구들까지 건드려? 용팔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빨을 드러낼 때의 살기였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검사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참으며 서류를 뒤적거렸다. 어차피 결말은 정해진 연극이었으니까. 용팔이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퀭한 눈.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다. 침묵이 흘렀다. 1초, 2초, 3초.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천둥 같은 한마디였다. 검사의 손이 멈췄다. 판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먼파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진실의 폭탄을 던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와 안기부가 시킨 짓입니다. 쾅!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검사들은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피고인, 입 다무세요. 발언 중지시키세요. 고함 소리가 오갔다. 하지만 용팔이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본물 터지듯 금기시되던 이름들을 쏟아냈다. 안기부장 장세동, 그 양반이 시켰습니다. 이택돈 의원, 그 사람이 돈 줬습니다. 내 입을 막으려고 5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냥개처럼 부려먹고 이제 와서 잡아먹으려고 해? 웃기지 마라 그래! 장세동, 전두환 정권의 2인자. 심기경호라는 말을 만들어낸 절대 권력의 상징. 감히 누구도 입에 올릴 수 없었던 그 성역의 이름이 일개 조폭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법정 경위들이 용팔이를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그는 마이크를 부여잡고 놓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들은 민주주의를 막으려고 깡패를 샀습니다. 내가 증거고 내가 증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슬퍼런 군사독재 정권의 심장에 꽂는 비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간신히 얻어낸 민주화의 열기에 용팔이가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신문 호해가 뿌려졌고 뉴스 데스크는 마비가 되었다. 용팔이 양심선언, 배우는 안기부장. 충격, 정치 깡패 사건, 권력 핵심 개입. 청와대는 침묵했다. 아니, 공포에 질려 있었다. 꼬리만 자르면 될 줄 알았는데 꼬리가 돌아서서 몸통을 물어뜯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안기부는 비상이 걸렸다.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숨기느라 밤을 새웠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용팔이의 입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서 튀어나온 추악한 진실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용팔이
김용남. 그는 죄인이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력배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권력의 치부를 드러낸 내부 고발자였다. 악당이 더 큰 악당을 고발하는 기묘한 상황. 법정에서의 그 난동 이후 용팔이는 구치소로 돌아왔다. 독방에 갇힌 그는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후련했냐고? 아니, 그는 알았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저들은 법으로 안 되면 주먹으로라도 자신을 지우려 할 것이다. 감옥 안은 바깥보다 더 위험한 곳이니까. 하지만 그는 피식 웃었다. 그래, 죽더라도 혼자는 안 죽는다. 같이 죽자, 이 높으신 양반들아.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는 천둥 번개가 쳤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태풍을 예고하듯이. 용팔이의 폭로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서막을 여는 열쇠였다. 이제 검찰도 야당도 국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1988년 용팔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강타한 거대한 운석이 되어 떨어지고 있었다. 철커덩.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가장 차갑고 영악한 소리. 1.5평 남짓한 독방. 그 좁은 공간에 갇힌 김용남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법정에서의 그 대형 사고 이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었다. 그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자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곳은 밖보다 안전한가? 천만에. 교도소는 또 다른 정글이다. 아니, 보이지 않는 칼날이 춤추는 진짜 지옥이다. 그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는지, 그 숨막히는 독방 생존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구독을 눌러라. 그리고 댓글에 생존이라고 남겨라. 법정에서의 폭탄 발언 이후 교도소의 공기는 달라졌다. 교도관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호기심, 그리고 묘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저놈이 안기부장을 물어뜯으던 그 미친 개야. 나는 수군거림이 복도 끝까지 들려왔다. 윗선에서는 그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자살로 위장하거나 동료 수감자를 매수해 사고사로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굴뚝 같았을 것이다. 용팔이 역시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밤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팔굽혀펴기를 하고 섀도우 복싱을 했다. 몸을 혹사시켜야만 정신이 맑아졌다. 건드리면 죽는다. 누구든 들어오기만 해라. 그는 독방 안에서 으르렁거리는 한 마리의 호랑이였다. 밥에 독이 섞여 있을까봐 다른 수감자의 밥과 바꿔 먹거나 아예 며칠씩 굶기도 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눈치 싸움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지켜준 것은 명성이었다. 언론이 연일 그의 이름을 대서특필하자 오히려 윗선에서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가 감옥에서 의문사라도 당하는 날에는 전국이 폭동으로 뒤집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뱉은 말 덕분에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된 셈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용팔이는 서서히 감옥 생태계의 정점에 섰다. 이곳은 철저한 계급사회다. 돈 많고 권력 있는 범털과 돈 없고 힘없는 개털이 공존하는 곳. 하지만 용팔이는 범털도 개털도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쟁쟁한 범죄자들도 용팔이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했다.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복도를 지날 때마다 문신 가득한 거구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단순히 그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었다. 깡패 주제에
청와대와 맞짱을 뜬 그 깡다구,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을 법정에 세운 그 배포에 바닥 인생들은 묘한 카타르시스와 존경심을 느낀 것이다. 용팔이는 감옥 안의 질서를 다시 세웠다. 그는 방장들을 불러 모았다. 약한 애들 괴롭히지 마라. 배식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내 눈에 띄면 그날로 제삿날이다. 그는 군림하되 착취하지 않았다. 힘없는 재소자들을 보호하고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에 목소리를 높였다. 밖에서는 정치 깡패로 손가락질 받던 그가 안에서는 역설적으로 정의의 사도 노릇을 하고 있었다. 갇혀있는 맹수가 철창 안의 생쥐들을 보호하는 꼴이었다. 그러나 밤이 찾아오고 모든 소음이 사라진 독방에 홀로 남겨지면 용팔이는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다. 화려했던 명동의 밤, 뜨거웠던 동료애, 야망으로 불타던 젊음,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주먹을 휘둘렀나? 그는 TV 뉴스를 통해 바깥 세상을 훔쳐보았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고 50 청문회가 열렸다. 그가 법정에서 거론했던 장세동, 이택동 같은 거물들이 줄줄이 청문회장에 불려나와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들의 표정은 똥 씹은 강아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용팔이는 낄낄거렸다. 꼴 좋다. 나만 시궁창에 처박힐 줄 알았지? 니들도 별 수 없구나.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저들이 몰락한다고 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청춘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깨달았다. 주먹은 결코 권력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결국 남는 것은 상처 입은 영혼과 낭비된 시간뿐이라는 것을. 그 무렵 교도소 안에는 종교 행사를 위해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찾아오곤 했다. 처음에는 굿방귀를 뀌었다. 신? 웃기지 마라 그래. 내 주먹이 신이다. 성경책은 라면 냄비 받침대로나 쓰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지독한 고독은 강철 같은 사내의 마음에 균열을 냈다. 어느 날 우연히 펼쳐든 성경책의 한 구절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는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다. 과거에 잔혹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서진 강목, 피 흘리던 사람들, 공포에 질린 눈동자들. 예전에는 훈장처럼 여겼던 기억들이 이제는 악몽이 되어 그를 괴롭혔다. 내가 잘못 산 건가? 평생을 오야붕으로 살았던 남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회한의 독백이었다.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은 그를 가두는 동시에 그를 내면 깊은 곳으로 안내하는 통로였다. 맹수의 발톱은 무뎌지고 있었지만 대신 그의 영혼은 새로운 껍질을 깨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1987년의 광풍은 지나갔고 1990년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용팔이의 수영 생활도 끝이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출소를 앞둔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살기와 도끼가 빠진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용팔이 나오면 다시 조직 꾸리겠지? 복수하려고 칼 갈고 있을걸. 하지만 김용남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것은 칼을 드는 것도 주먹을 쥐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감옥 문이 열리는 날,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인가? 붉은 피 대신 하얀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심한 조폭 보스.
그 믿기지 않는 변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교도소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눈이 시리도록 밝은 햇살이 쏟아졌다. 세상은 그를 정치 깡패라고 불렀고 역사는 그를 민주주의의 파괴저자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그날 철문 밖으로 걸어 나온 남자는 우리가 알던 그 용파리가 아니었다. 기름진 올백머리 대신 단정한 상고머리, 명품 이태리 양복 대신 소박한 점퍼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하얀 두부가 아니었다. 낡고 손때 묻은 검은색 가죽책, 바로 성경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십자가 뒤로 숨긴 채 돌아온 이 남자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정말로 신 앞에 무릎 꿇은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종교라는 가장 완벽한 가면을 쓴 것인가? 이 기막힌 반전 드라마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에 아멘 혹은 거짓말이라고 남겨라. 당신의 판단을 기다린다. 그날 청송교도소 앞의 풍경은 기묘했다. 보통 오야분급 건달이 출소하는 날이면 검은 세단 수십 대가 줄을 잇고 깍두기 머리를 한 부하들이 도열해 형님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국룰이었다. 하지만 김용남의 출소 현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몇몇 옛 부하들이 찾아왔지만 김용남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다들 가라. 나는 이제 주먹 쓰는 김용남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준비된 차에 오르지 않고 홀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풍겼다. 맹수는 발톱을 숨겨도 맹수였다. 그의 행선지는 룸살롱이나 하우스가 아니었다. 기도원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야, 들었어? 용파리가 목사 된다는데? 지랄하고 있네. 걔가 똥을 끊지. 그 양반이 회개를 해? 감방 갔다 오더니 노망난 거 아냐? 뒷골목은 비웃음으로 들끓었다. 사람들은 그가 이미지 세탁을 위해 쇼를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타격했던 테러리스트였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다. 하지만 김용남은 세상의 조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묵묵히 새로운 길을 걸었다. 그는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평생 강목과 새파이프만 잡던 손으로 펜을 잡고 조직관리 지침서 대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했다. 돋보기를 쓰고 성경 구절과 씨름하는 그의 모습은 거대한 곰이 바느질을 하는 것처럼 위태롭고 우스꽝스러웠다. 그러나 그가 강단에 서서 간증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숨을 쉬겠다.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권력의 개였습니다. 내 손에 묻은 피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처절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다. 그저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저 눈물은 진짜인가? 악어의 눈물인가? 시험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가 어느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하던 시절 동네 양아치들이 시비를 걸어왔다. 과거의 용파리를 알아본 철없는 건달들이었다. 어이, 용파리 형님, 여기서 할렐루야 찾으시면 됩니까? 옛날 실력 좀 보여주시오. 녀석들은 그를 툭툭 치며 도발했다. 멱살을 잡고 침을 뱉었다. 주변 신도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순간 김용남의 눈빛이 변했다. 0.1초. 그 짧은 찰나에
그의 눈동자에서 성직자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수십 년간 다져온 살인적인 살기가 번뜩였다. 양아치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가 주먹을 쥔다면 저들의 턱뼈는 으스러질 것이 뻔했다. 하지만 김용남은 주먹을 쥐는 대신 두 손을 모았다. 형제님들, 가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김용남은 이미 땅에 묻혔습니다. 시체랑 싸워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화산을 억지로 짓누르는 인내였다. 그 낮고 무거운 목소리에 압도된 양아치들은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상대를 제압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는다고 해서 토끼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이후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사랑의 전도사가 되었다. 교도소를 돌며 재소자들을 교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아이러니했다. 폭력의 상징이었던 자가 평화를 외치고 다니다니.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가 종교를 이용해 인맥을 쌓고 뒤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수근거렸다. 저거 다 사업이야. 교회 간판 걸고 헌금 걷어서 떵떵거리고 살잖아. 그런 비난이 들릴 때마다 김용남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저지른 업보, 회개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을 용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의심과 비난 속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치러야 할 진짜 형벌이라는 것을. 사시미 대신 성경책을 들었지만 그의 영혼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는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그는 구원받았을까? 아니면 신조차 그를 용서하기엔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것일까?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간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먹, 권력의 하수인, 배신당한 늑대, 그리고 늙은 목사. 김용남이라는 인간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온 이 남자의 마지막 뒷모습. 그 쓸쓸하고도 무거운 엔딩 크레딧을 함께 지켜봐달라. 시간은 모든 것을 담는다. 피 튀기던 아스팔트 위에는 새로운 빌딩이 들어섰고 최루탄 냄새가 진동하던 거리에는 향긋한 커피향이 흐른다. 1987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용파리 사건. 그 광란의 드라마도 이제는 빛바랜 신문 스크랩 속에나 존재하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감춰진 그림자를.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꿈틀거렸던 욕망과 폭력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긴 대서사시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먹, 김용남.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영웅의 전설인가? 아니면 지우고 싶은 오욕의 역사인가? 지금부터 그 냉혹한 결산을 시작한다. 마지막까지 시선을 떼지 마라.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비망록이다. 1. 낭만 주먹이라는 거짓 신화.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조폭들을 미화하곤 한다. 그때는 낭만이 있었지. 그때는 칼은 안 썼어. 김두한, 시라소니 시대를 들먹이며 1980년대 건달들에게조차 낭만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주려 한다. 하지만 단언컨대 낭만은 개뿔이다. 김용남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들이 휘두른 것은 의협심이 아니라 권력의 청부였다. 그들이 지킨 것은 나와바리가 아니라 부패한 정권의 안이었다. 용파리 사건은 한국 조폭의 역사가 협객의 시대에서
정치 용역 깡패의 시대로 완전히 타락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정재나 이마수 같은 정치 깡패의 후예라고 착각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비참했다. 50년대의 정치 깡패들은 그래도 정권의 2인자 노릇이라도 했지만 80년대 용팔이 군단은 철저하게 일회용품 취급을 받았다. 쓰고 나면 구겨서 버리는 휴지. 그것이 권력이 바라본 주먹의 진짜 가치였다. 낭만은 영화 속에나 있는 것이고 현실에는 비릿한 배신과 차가운 감옥바닥만이 존재했다. 2.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김용남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그는 분명 가해자다. 멀쩡한 남의 당사를 때려 부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폭력범이다. 민주주의라는 거룩한 가치에 먹칠을 한 범죄자다. 이 사실은 그가 목사가 아니라 부처가 된다 해도 변하지 않는 팩트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시대의 서글픈 피해자이기도 하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이 태어나 오직 튼튼한 몸뚱이 하나로 성공해보려 했던 야망 있는 젊은이. 그 젊은이의 눈을 멀게 한 것은 바로 권력이라는 악마였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그를 유혹해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넣은 저 위의 설계자들. 그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김용남이라는 칼을 휘둘러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재판이 끝나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설계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대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금배지를 달거나 기업의 고문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았다.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진 건 오직 하수인들 뿐이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가 보여주는 잔혹한 불균형이다. 머리는 살고 꼬리는 잘린다. 3. 목사 김용남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문신. 퇴소 후 김용남의 행보는 파격적이었다. 검은 양복을 벗고 목사 가운을 입은 그를 두고 세상은 반신반의했다. 쇼맨십 하나는 타고났다는 비아냥도 쏟아졌다. 하지만 7순이 넘은 노인이 된 지금의 그를 보면 적어도 그가 다시는 주먹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려 몸부림쳤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 손목을 잘라버릴지언정 그 제안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에 서리는 회한은 깊다. 하지만 회개한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가 부순 것은 단순한 책상이나 유리가 아니었다. 1987년 그 뜨거웠던 봄날에 피어나려던 민주주의의 열망을 폭력으로 짓밟으려 했던 그날의 기억은 피해자들의 뇌리에 영원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목사가 된 용팔이는 신에게 용서를 빌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용서했을까? 글쎄다. 역사는 감정이 없다. 그저 기록할 뿐이다. 김용남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한국 민주화 운동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다. 반면교사로서 말이다. 4. 2025년 또 다른 용팔이를 경계하며.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다. 이제 거리에서 강목을 들고 설치는 깡패는 찾아보기 힘들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기록되는 세상에서 그런 무식한 폭력은 자살의 미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용팔이는 사라졌는가? 아니다.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다. 강목 대신 키보드를 들고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부대, 주먹 대신 자본을 휘둘러 약자를 짓밟는 기업형 조폭,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서민들의 고열을 빠는 사기꾼들. 이들이 바로 21세기의 용팔이다.
권력과 결탁하여 그림자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 더러운 메커니즘은 1987년이나 지금이나 토시 하나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김용남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본 이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건 애국이야, 이건 정의야 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는 제2, 제3의 용팔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5. 에필로그. 닫힌 철문 뒤에 남겨진 것. 다시 1987년의 그날로 돌아가 보자. 관악구 지구당 사무실. 깨진 유리창 파편 위로 봄비가 내린다. 부러진 강목들이 십자가처럼 널브러져 있다. 그 폐허 위에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던 젊은 용팔이.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 함성이 자신의 인생을 가두는 감옥의 사이렌 소리가 될 줄은. 용팔이의 시대는 갔다. 야만의 시대는 갔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 몸에 흉터처럼 남아 비가 오는 날이면 옥신거리며 통증을 호소한다. 젊은이들여, 명심하라. 쉽게 얻은 힘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어둠 속에서 잡은 손은 반드시 당신의 목을 조른다. 주먹은 법을 이길 수 없고 폭력은 역사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백발의 노인이 된 왕년의 보스가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넘기며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경고다. 긴 시간 동안 1987 야만의 기록 시리즈와 함께해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부한 진리가 사실은 피냄새 나는 역사 속에서 증명된 가장 차가운 사실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혹은 서늘하게 식게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라. 우리는 다음 주 대한민국을 뒤흔든 또 다른 금기의 기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다. 진실은 언제나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이상 당신의 스토리텔러였다.